안녕하세요. 미스터리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와 제 가족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죠. 어느 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형이 부엌에 있더군요. 저는 물 한 잔을 집어들고 형에게 물었어요. 형, 귀신 믿어? 형은 고개를 저었지만 자기가 겪었던 초자연적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형을 보며 물었죠. 혹시 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일부러 나 겁주려고 한 적 있어?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밑밥으로 그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형의 대답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네가 컴퓨터 하고 있을 때 너프건 한번 쏜 게 다야.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형이 저에게 너프건을 쏜 기억은 있지만 제가 하려던 이야기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형에게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때는 제가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새학기 초였어요.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제 방 침대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죠.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형이 곧 친구 집에 놀러 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도 늦게까지 일하셔서 결국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될 상황이었어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땐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어요. 항상 혹시 집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들도 절 찾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보던 유튜브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이 구조를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화장실 문을 마주보고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밖으로 나와 왼쪽으로 돌면 짧은 복도 끝 오른쪽에 형의 방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은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야 1층에 도착하는 구조죠. 계단은 집의 현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 집엔 보안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어서 문이나 창문이 열리면 즉시 어느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변기물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어요. 형의 방 쪽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변기물을 내린 뒤 손을 씻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완전히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누군가 제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화장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두려움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싶으면서도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기분 나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죠. 휴대폰도 없어서 형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집 전화가 있긴 했지만 다이얼 누르는 소리가 너무 커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형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건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빠 목소리도 아니었죠. 낮고 깊게 웅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스, 이나 트 같은 발음이 간간히 들리는 걸로 보아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웅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쿵, 쿵 하는 느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저에게 가까워졌어요. 형의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정확히 제가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문에서 최대한 멀리 창문 가까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저것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창문으로라도 도망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힘없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맞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저는 혹시나 저것이 제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걸 모를까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계단 쪽으로 향했고 이내 멈췄습니다. 잠시 후 계단 중간쯤에서 콱쾅 하는 큰 충돌음이 들렸고 곧이어 계단 맨 아래쪽에서도 같은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현관문 쪽으로 향하더군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가 닫혔고 보안 시스템에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는 알림음도 울렸습니다. 이제 안전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입은 막은 채로요. 제 왼쪽 바닥 근처에는 세탁실로 바로 연결되는 작은 빨래 투입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1층 현관에서 세탁실까지 가려면 최소 30초는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고 불과 10초쯤 지났을까요? 그 작은 빨래 투입구 문에서 파타탁 하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찌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긴 빗자루 같은 걸로 그 문을 아래에서부터 마구 쑤셔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투입구 문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며 제발 저 문이 부서지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영원 같았던 시간을 보낸 후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기어들어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아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 방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곧이어 오빠도 도착했는데 오빠 역시 절 의심했죠. 하지만 오빠에게 이 얘기를 하자 오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에 있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얘기를 해뒀어요. 저는 정말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와 저는 그게 누구였는지 혹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고 저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지만 꼭 알고 싶네요. 제 이름은 소희예요. 당시 저는 16살이었고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사는 건 정말이지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주변엔 항상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고 밤에 혼자 걷기엔 으스스했죠. 집은 좁았고 이웃들은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7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었는데 복도 맨 끝집에 사는 이웃 아저씨는 항상 자기 집 문 앞 청틀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심지어 엄마랑 같이 있을 때조차 꼭 저를 빤히 쳐다보곤 했죠. 엄마는 저 아저씨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린 그 사람 이름조차 몰랐죠. 6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고 남은 머리는 희끗희끗했어요. 저를 볼 때면 항상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복도에서 그 아저씨를 마주칠 때마다 제게 인사를 건넸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대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섬뜩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야간 근무를 하셔서 저 혼자 밤새 집에 있어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밤 9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웃 아저씨는 여느 때처럼 창틀에 앉아있더군요. 마치 자기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제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인사 대신에 오늘 엄마 야근하시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소름이 돋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리석게도 고개를 끄덕여버렸거든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은 그 소름 끼치는 아저씨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대충 씻고 간식도 먹고 빨래도 하고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꽤 신경 쓰이는 소리였지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집에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샤워를 중단하고 나왔죠. 욕실 밖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는데 제 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욕실에 있던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방 전체를 뒤졌어요. 사람은 없었는데 방을 살피다가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눈이었어요. 누군가가 실제로 그 구멍을 통해 이쪽을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벽이 우리 집과 그 소름 끼치는 이웃집을 나누는 벽이라는 걸요. 그 순간 욕실에서 들었던 소리의 정체가 뭔지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샤워실로 다시 달려가 벽을 구석구석 더듬었고 제 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크기의 구멍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그 이웃 아저씨가 저를 훔쳐보려고 이 구멍 2개, 어쩌면 그 이상을 뚫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엄마와 통화하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웃 아저씨였어요. 당장 문 열어! 내가 그 구멍 뚫은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더군요. 엄마는 기겁하시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서울이가 좋았던 점 하나는 경찰 출동이 정말 빠르다는 거였죠.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저희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30분 뒤에 도착하셨고요. 엄마는 그 남자를 스토킹, 사생활 침해, 그리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남자를 퇴거시켰고 그의 비용으로 벽에 구멍들을 메었습니다. 제 친구 민준이와 캠핑 갔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준이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캠핑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라 항상 캠핑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어느 날 저도 한번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친구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유진이와 함께 갔는데 저는 막판에 갑자기 초대를 받게 된 거였어요. 저희는 차 한 대로 같이 이동했고 3시간 뒤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캠핑하는 건 진짜 캠핑이 아니라며 캠핑장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이 잘 아는 듯한 인적이 끊긴 어느 비포장 도로로 우릴 데려갔죠. 형은 그 흙길을 따라 숲속으로 몇 분 정도 차를 몰았고 이내 만족스러운 장소를 찾았는지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뜻밖의 장소에 멈춰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내릴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민준이 형이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짐은 대부분 텐트, 침낭, 음식, 휴지, 그리고 구급상자 같은 것들이었죠. 형은 보통 짐을 훨씬 가볍게 싸지만 저와 소희를 위해 이번 여행은 좀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난 잘 몰랐지만요. 캠프를 차릴 만한 좋은 장소를 찾자마자 민준이 형은 각자 할 일을 정해줬습니다. 텐트 치는 건 제가 할 줄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은 저에게 텐트 2개를 치라고 했죠. 소희는 제 곁에 남아서 텐트 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짐들을 풀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마른 장작을 구하러 갔고요. 형은 이따금씩 나무 몇 개를 들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밤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 민준이 형은 멋진 모닥불을 피울 만큼 충분한 장작을 모아왔고 텐트도 다 쳐진 상태였죠. 우리는 모닥불가에 앉아 술을 마시며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소희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었죠. 아마도 술에 취해 두서없이 늘어놓는 저희 이야기가 지겨워졌는지 소희는 저와 민준이 형보다 먼저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은 소희를 배려해서 웃음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좀 더 조용히 이야기하며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맥주캔을 비우자 슬슬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민준이 형이 갑자기 쉿 소리를 내며 조용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모닥불빛이 닿지 않는 저 너머 먼 곳에서 무언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형은 아마 고라니 같은 동물일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제가 순진하게 만약 곰이면 어떡해? 라고 물었을 때 형은 곰은 모닥불이나 사람 소리가 나는 곳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정말이냐고 되물었지만 형은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는 마치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것 같았고 매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발소리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딸깍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음이었죠. 혹시 늑대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할 뿐이었죠. 저는 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쓸 텐트로 들어갔고 민준이 형은 아마 형과 소희가 쓸 텐트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소리가 늑대나 곰 혹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동물 소리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밖에 모닥불빛이 텐트 벽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는 텐트 벽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끔찍하고 거대한 두 발로 걷는 무언가가 제 텐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 느렸지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제 텐트에서 멀어져 민준이 형과 소희의 텐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기다리던 것 외에 제가 기억하는 다음 순간은 바로 소희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게 곧 죽임이라도 당할 것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밖에서 민준이 형이 도망쳐!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밖에서 황급히 달아나는 소리를 듣고 저도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손전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지만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는 바로 제 등 뒤에서 바짝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민준이 형은 우리를 차가 있는 곳으로 정확히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 자리에 올라탔고 민준이 형은 숲길을 따라 맹렬하게 차를 몰았죠. 형이 흙길을 30초쯤 달렸을 때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형은 우리가 쫓기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어두운 숲속에서 어떻게든 이 픽업 트럭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쫓던 그것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라이트를 끄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차를 돌리다 나무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라이트를 켜야 한다고 고집했죠. 형은 기어를 전진과 후진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뒷좌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이를 악문 채 캠핑장에서 봤던 그 녀석을 다시 보게 될까봐 겁에 질려 차창밖 숲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은 트럭을 완전히 돌려세웠고 우리를 그 숲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캠프장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적어도 $100어치의 장비였지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마야가 비명을 지른 이유는 거친 숨소리와 텐트를 밀어붙여 찢으려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은 여전히 평생 그런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전혀 모르지만 분명히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라고 당신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의 크기와 그것이 낸 소리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정말 끔찍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미스터리 나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